예, 안녕하십니까. 리서치센터 이용훈입니다. 2017년 6월 2일 리서치 모닝 미팅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입니다. 자산분석실 문다솔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또 미국 금융주의 부진이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를 시작하는 속에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순매도 기조를 지속했습니다. CJ, SK, 코오롱 등 지배구조 수혜 기업의 강세만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본 증시는 월 초를 맞아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된 영향과 함께 엔화가 소폭 약세를 보이면서 5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차이신 제조업 PMI가 11개월 만에 위축세를 보이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 부각에 따라서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8일 영국 조기 총선을 앞두고 파운드 가치가 하락세에 이어진 점과 또 이탈리아의 1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증시는 호재를 작용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3대 주요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5월 ADP 민간 고용이 건설 등의 일자리 증가로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시장 호재로 작용한 영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주식시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전략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어떻게 될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황남단 김용구입니다. 다음 주 시장 경우에는 일단은 6월 선물옵션 동시만기 영향으로 일정 부분 좀 조정세, 단기 조정세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보고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조정의 성격이 강세장 중에 나타나는 조정이기 때문에 어떤 뭐 극단적인 또 단기 급락을 수반하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성격이 좀 가깝지 않느냐. 파는 조정이 아니라 사는 조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 화요일 날 나왔던 자료 통해서 좀 말씀드렸듯이 5월 달 증시를 복기를 해보면은 뭐 시장 신고가 랠리 계속 이어졌습니다만은 수급 주체가 조금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주체가 주도를 했다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증권사,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한 3조 5천억 가까이 코스피에서 순매수하면서 이 시장을 좀 상승 견인을 했고 특히 핵심 채널은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까지도 한 18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렬 좀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의하셔야 될 점은 금융투자 수급의 이제 프로그램 수급의 본질이 이 중장기 가치 변화를 쫓는 이 바이앤홀드, 그러니까 포지션 플레이, 그러니까 시황에 계속해서 뭐 투자를 하거나 관심 있는 주체가 아니라 이 단기 이 수익률 따먹기에 이제 관심 있는 트레이더에 가깝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이제 반대편에서의 이제 이러한 현상을 야기하는 요인은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 9월 지수 선물로 이제 롤오버에 이제 치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스프레드 강세 때문에 금융투자는 이 스프레드 고평가된 스프레드를 외국인한테 넘기고 대신 현물을 사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만기주에 걸쳐서 일정 부분 반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을 좀 해석이 되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 계속 말씀 올렸듯이 중장기적인 시장 측면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들 계속해서 뭐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통상적으로 이제 시장 그 하방 지지선을 좀 찾는다라면 과거 뭐 금융위기라든지 남유럽 재정위기라든지 이 트레일링 PBR 한 배 레벨에서 대부분 다 지지가 됐거든요. 근데 현재 계산해 보면은 얼추 한 2200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크게 뭐 악재가 겹치더라도 2200 밑으로 구조적으로 뚫고서 크게 흔들릴 여지가 있는 시장은 아닌 어떤 그 구조적인 어떤 강세장 트렌드를 유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 주식 비중 늘리거나 주도주들을 압축할 수 있는 기회로 쓰는 게 맞지 않느냐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IT라든지 산업재 같은 수출 대형주 쪽 계속해서 압축 대응하자. 그리고 최근 뭐 아시다시피 이 뭐 경제민주화 관련된 이 친정부 정책 변화의 어떤 수혜주로서 관심들 집중되고 있는데 외국인과 연기금 수급 교집합 찾아보면은 아무래도 지배구조 측면에서 우등생보다는 열등생 기업들.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이 높은데 유보금 많고 뭐 자사주 많이 갖고 있어서 소각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변화들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수급 좋은 게 SK그룹주라든지 CJ그룹주라든지 코롱 이런 부분들이 본주 그리고 핵심 계열사 그리고 우선주까지도 총체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반기 배당 시즌 도래하다 보니까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펀드 플로우 보면은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일정 부분 좀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액티브 주식형 펀드와는 다르게 배당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인기몰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적 고배당주, 예를 들자면은 뭐 코웨이라든지 KTNG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잠재적 배당 개선주로서는 이 대형 그룹주, 앞에 말씀드렸던 이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과 좀 맞물려 있겠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우선주들 역시도 시세가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 좀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우리가 6월 달은 좀 코스피는 조정 좀 쉬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 전망 좀 해주십시오. 6월 달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640 전후에서 일정 부분 좀 정체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최근에 조금, 그러니까 상황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코스피가 좋을 때는 코스닥이 조금은 정체되는 부분, 그리고 코스피가 조금은 정체된다라면 코스닥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5월 장세 그리고 최근 장세의 성격이 액티브 자금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결국 이제 패시브 자금,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현물과 선물 연계한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들썩들썩하다 보니까 코스닥 쪽, 중소형주 시장 쪽으로 매기가 옮겨붙을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현물과 선물 연계한 자금들의 성격은 이 바스켓으로 매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만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한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동시만기 전후해서 일정 부분 좀 소화가 되고 한다라면은, 그리고 또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해서 좀 뭐 구체화되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코스닥도 반등 여지가 좀 존재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물론 전체적인 경기 환경이나 정책 환경 측면에서의 시장 주도권은 대형 경기민감 수출 대형주들이 쥐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V자 형태의 반등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주요, 저 앞서 말씀드렸던 뭐 IT라든지 산업재 관련된 그 밸류 체인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실적 좋은 그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매기는 반드시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스케치 제목은 6월에는 유럽을 유심히 보자인데요. 유럽 뭐 다음 주 총선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두원입니다. 오늘 6월 얘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최근 6월 들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좀 불안한 시각들이 좀 많습니다. 그거보다 좀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보시면요. 쭉 보시면 선진아태가 6월 들어서 가장 경기가 좋습니다. 선진아태 그러면 일본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본의 산업 생산이 한 6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글로벌 지역 중에서 가장 최근에 경기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남미, 지금 리테일에서 좀 관심 있는 브라질이 1Q GDP가 9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즉 일본하고 브라질 쪽에서 경기가 좀 좋은 반면, 보시면 북미라든지 아니면 선진 유럽가 생각보다 전월 대비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뭐 제조 지표 같은 건 좋았는데요. 최근에 인플레 지표가 전월 대비 조금 경감되면서 전반적인 선진국들의 그 펀더멘탈을 조금 낮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6월인데요. 6월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FOMC가 가장 중요합니다. 6월 FOMC에서 금리 인상할 거고요. 다만 이미 시장에 내재된 재료이기 때문에 외환 시장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6월 FOMC 이후를 좀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6월 FOMC 이후에는 이제 시장의 이목이 금리 인상에서 자산 축소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2013년 6월에 버냉키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연준이 출구 전략이라는 것을 시장에 내포한 시기입니다. 이때 외환시장에 출렁임이 있었고요. 2015년 12월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때도 외환시장에 큰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즉 뭐냐면 새로운 종류의 출구 전략이 시장에 가시화됐을 때는 항상 외환시장에 출렁임이 있었다는 점이 이번 6월 FOMC의 가장 키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서베이를 보면 자산 축소가 올해 한 12월쯤에 처음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한 6개월 전에 미리 어나운스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6월 FOMC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자산 축소가 과연 언제 하고 어떻게 하고 얼마나 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경기인데요. 한 주간을 놓고 보면 보시는 것처럼 서프라이즈 인덱스, 즉 기대와 실제치와의 괴리인데
미국은 이미 한 달 동안 마이너스, 즉 기대에 못 미치는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유럽은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유로화 환율의 강세, 반대급부로 미달러와의 강세를 좀 제약하는 요소, 즉 한 달 동안 놓고 봐도 여전히 미달러와의 강세의 압력은 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해외 시장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일본 관련된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본은행 ETF 매입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해외 주식 이야기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주식 담당 권재영입니다. 오늘 일본은행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말이 되면은 일본은행 아시다시피 ETF 계속해서 매입을 해왔는데 3번에 걸쳐가지고 처음에 2010년 말부터 시작했는데 3조엔에서 3.3조엔 요거는 중소기업 대상이긴 하지만 그리고 현재는 이제 6조엔으로 연간 6조엔 이제 매입하는 거를 이제 하는 것으로 이제 확대를 해왔는데 요게 이제 7월 말이 되면 이제 1년 차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3천억 엔이 이제 설비 인재 투자의 적극적인 기업 대상이라서 5.7조 엔 정도 보시면 되는데 5월 말 기준 보면 이제 4월 말 기준 보면 일본은행 보유 이제 잔고가 13.7조 엔까지 이제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입 확대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잔고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양이냐 하면은 지수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이제 토픽스 전체 2,000개 기업 합치면 이제 600조 엔 가까이 되거든요. 요게 2017년 5월 지금 말 기준으로 보시면 2%가 좀 넘게 나옵니다. 근데 토픽스 같은 경우에 지수에서 이제 단순 시총 이제 전체가 아니라 부동주 정도 제외한 이제 실질적으로 트레이딩 되는 이제 시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4%가 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왜곡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일본은행이 이제 ETF를 사는 이유 취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얘네들이 트레이딩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니까요. 들고 있는 바이 앤 홀드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시총 전체랑 비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2%가 심한가 안 심한가 이게 왜곡인가 아닌가 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정도의 주가 지수가 만약에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은 내년에 1년 더 하더라도 2018년 8월까지도 한 4%, 3% 중반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심한 우려가 있을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또 우려 많이 하는 게 이제 ETF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일본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ETF 순자산이 절반을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부터 보시듯이 사실상 이제 일본 시장 자체가 ETF가 그렇게 활성화된 편이 아니거든요. 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문제라고 또 말하기에도 좀 아직 애매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 이제 9월이랑 12월에 좀 이제 매입 페이스를 굉장히 올렸거든요. 얘네들이 랜덤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 스케줄에 봐서는 2017년부터는 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올라와 있는 상태다. 그래서 1년에 5.7조 엔으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7월 말까지 앞으로 2달 정도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랜덤으로 개입하는 횟수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2016년 이제 8월부터 매입 한도를 이제 늘리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원래 이제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엔달러 환율에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봤을 때 좀 이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지수를 좀 떠받치는 요인이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메인으로 이제 매입을 하고 있는 것이 토픽스 기준이긴 한데 니케이도 전체 한 4분의 1 정도는 되니까요. 니케이 225 같은 경우는 225개 종목 중에서 유동성을 기준으로 편입 비율을 맞추기 때문에 시총에 비해 가지고 유동성이 이제 유난히 높은 종목들, 패스트 리테일링이라든지 소프트뱅크라든지 이제 파낙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시총에 비해 가지고 니케이 225 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해외 주식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이죠. 디즈니 분석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담당 김재임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표 미디어 기업인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디즈니가 영화 아바타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 판도라를 새롭게 개장하면서 언론의 그 관심도가 높아졌는데요. 디즈니가 막강하게 보유한 그런 컨텐츠를 앞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서 더욱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컨텐츠 파워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만 최근 디즈니 주가는 시장 대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디즈니의 주력 사업인 미디어 사업부의 대표 TV 채널인 ESPN의 회원수가 계속 감소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이런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가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디즈니나 타임 워너와 같은 미디어 산업이 이런 회원수 감소로 인한 실적 영향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적 불안 요소와 주가 측면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ESPN 회원수 감소 영향이 올해 9월 말기까지 9월 결산원인 올해 회계연도까지는 지속할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올해는 그동안에 약간 그 성장이 주춤한 반면에 2018년부터 다시 디즈니가 기존에 그 전에 보여주었던 높은 성장 모멘텀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다는 점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그 포인트인데요. EPS 같은 경우 다시 15% 가까이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ESPN 회원수 감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를 론칭하고 또 핵심 채널만 포함된 번들형 케이블 상품을 론칭함으로써 이제 내년부터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테마파크 사업과 영화 사업부가 적극적으로 사업 확대를 통해서 사업 비중을 늘린다라는 점입니다. 아바타에 의해서 토이스토리나 겨울왕국, 스타워즈 같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이런 컨텐츠를 테마파크를 통해서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전년에 개장한 상하이에 있는 디즈니랜드 역시 그 올해 입장객 목표치를 이미 5월에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현 분기에 흑자 전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실적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또한 영화 제작 역시 이제 18년까지 뭐 마블 코믹스 시리즈나 스타워즈 시리즈 같이 블록버스터가 계속 예정되어 있어서 영화나 테마파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다시 이제 기존에 보였던 탄탄한 성장세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이제 기술이 더욱 발전할수록 오히려 컨텐츠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이런 최고 컨텐츠 기업인 디즈니를 장기적으로 투자가 유망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의 그런 주가 단기 추이에서 좋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항공과 동성화인텍, YG엔터 자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대한항공부터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된 자료입니다. 네, 운송 담당하고 있는 심석입니다. 대한항공 좀 목표 주가 좀 상향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실적이 좋아지면서 재무구조 좋아지는 효과들이 좀 올해 하반기는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한진해운 때문에 좀 많이 고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북밸류도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 4년 만에 이제 흑자 전환을 좀 강하게 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북이 좀 올라오고 그랬을 경우에는 멀티플을 저희가 과거 밴드 상단 1.6배 정도까지 줘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영업이익을 한 1조 정도의 영업이익 기록을 하면은요, 그 이자 비용이 마이너스 한 4천억 정도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법인세 1천억 정도를 빼고 나면 순이익이 5천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3.5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멀티플 7배짜리 회사, 굉장히 싼 회사다 이렇게 보셔도 되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좀 무난하게 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한 5조 정도까지는 가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CC들이 성장 모멘텀 때문에 한 15배 정도의 밸류에이션 받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저희가 봤을 때는 시장보다 좀 컨센서스 상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지금 컨센서스가 한 1,300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인건비 관련해서 비용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한 1,800억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컨센서스 상향이 좀 많이 진행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 같은 경우도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이 늘어나는 것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주가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요거 그냥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2007년도에 한 7천억 정도 영업이익 기록했을 때 그때도 리만 사태 바로 전까지 좀 많이 올랐었고요. 요때 한 7만 원 정도 넘었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 빠졌다가 2010년에는 화물 효과였죠. 그때는 주가가 거의 8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좀 계속 안 좋았다가요. 저유가가 되면서 15년도는 잠깐 반짝 반등을 했었죠. 근데 한진해운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디스카운트 받았고요. 이제는 그게 끝났기 때문에 주가 레벨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비용 절감 효과들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용 등급이 트리플 B 플러스인데요. 아무래도 올해 연말 되고 내년 정도 되면
A로 올라간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얘네 재무구조 리스크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동성 화이텍입니다. 어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요. 매수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문입니다. 어제 화인텍이 한 15% 주가가 좀 빠졌고, 그리고 비슷한 사례가 두산 엔진도 한 지난주에 한 10%인가 하루에 빠진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날이 분명한 기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 보통 우리가 조선 기자재를 사는 이유, 이거를 사는 이유, 조선업과 조선기자재, 그러니까 보통 보면 주식은 실적이랑 무관하게 움직인다. 주식 가격은 보통 실적에 무관하게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 조선업과 조선기자재는 실적이랑 아예 상관없이 움직이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보통 조선업 주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시기 2005년부터 2007년도도 그랬었지만은 사실은 국내 투자가들은 대응 잘 못합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가 올라갈수록 거의 포트가 비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 잘 못하고 실제 조선업 주가를 땡겨 올리는 주체들은 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인 투자가를 몇 번 만나보면은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은 오일 메이저도 투자 매매를 하고 뭐 리오틴트라든가 페트로바스 같은 원자재 쪽에서 생산하는 기업들도 매매를 해보고 유럽에 있는 선사들도 매매를 하기 때문에 조선업에 대한 그 선박 발주에 대한 전망을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자기들은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조선업은 이제 수주가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누가 수주 받을 거냐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못 삽니다.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조선업은 한국인 정서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조선업 주가가 자꾸 올라가면은 이제 못 사죠. 못 사면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기업들, 후방에 있는 기업들을 뭐 있냐, 그 긁어사는 이유가 그 주가에 대한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포스코가 시총 2등을 달성했었고, 태웅이라는 회사, 지금은 거의 마시가 간 회사지만 그 당시에 코스닥 1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업 주가 상승을 따라잡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들 기업들의 그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실제 매출액의 변동하고 영업이익률의 변동하고 주가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매출액이랑 그 주가의 상관도는 37%밖에 안 되게 되고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요. 최근에 매출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영업이익률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반대입니다. 영업이익률 떨어지는데 주가 올라가고요. 영업이익률 좋아지는데 주가 내려가고 뭐 이런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상관도는 거의 뭐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실적을 가지고서 조선업과 조선기자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어제 주가가 빠졌던 그 이유가 이제 결국은 공시가 하나 난 것이 그 일시적인 라인의 조정, 생산량을 약간 줄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제가 연초부터 동성화이텍 리포트를 계속 쓰면서 이제 발표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조선소들의 LNG 선박, 이 회사는 LNG 선박의 기자재를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LNG 선박에 대한 수주 전망, 건조량에 대한 그런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LNG 선박이 수주가 좀 없다가 올해 초부터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몇 개 더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수주가 되면은 실제 건조는 내년부터예요. 내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올해 동성 화인텍은 생산 물량이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당연히 실적이 작년보다 떨어지게 되지만 다시 생산량이 내년부터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 매출액이 올라가고 수익성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전망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동성 화인텍 주가는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예전부터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동성 화인텍은 조선소들의 LNG 선박 건조량이 연동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실적이 아니라 조선소의 수주 전망과 실제 건조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면 어제의 주가 급락은 분명한 매수 기회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동성 화인텍은 그 조선소들의 수주 그 상황과 건조 일정에 따라서 수주가 연동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수주는 작년보다 2배가 증가되지만 올해 수주량이 거의 85%는 하반기에 집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수주와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에다가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7월, 8월서부터 수주가 늘어나게 되고 생산량은 올해 말부터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면 실적도 시달리고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YG 엔터입니다. 어제 빅뱅이 탑이 대마초 혐의 인정했다라는 그런 좀 의지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탑이 대마초해서 자료를 썼고요. 어제 그 탑C가 대마초를 해서 주가가 빠졌는데 만약에 뭐 단순한 센티먼탈하기면 사실은 제가 리포트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오늘 다시 반등을 할 텐데 사실은 어제 그 주가 하락 배경은 사실은 탑시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어제 어쨌든 걸렸고요. 뭐 수차례 했다고 했는데 뭐 저는 뭐 처벌 수위는 잘 모르고요. 그 YG에 미치는 실적 영향은 당연히 없겠죠. 얘가 군대 가 했으니까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어제 지드래곤 때문인데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지드래곤 씨가 대마초하다 걸렸습니다. 그때 그 뭐 팬이 뭐 줬다고 했고 또 박범 씨도 예전에 암페타민 하다가 또 걸렸습니다. 그 뭐 치료 목적으로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그 지드래곤 타이틀 앨범 제목이 이제 개소리인데 뭐 실제로 네, 쓸데없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우려들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된 겁니다. 왜냐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지드래곤 씨가 컴백을 하는데 이 친구가 죄송합니다. 그 콘서트로만 한 300억 정도 3개월 동안 벌 예정이고요. 음반 음원해서 20에서 한 30억 정도 벌 예정입니다. 그래서 330억의 여러 가지 마진율을 감안하면 최소 영업이익이 50억 이상 벌 수 있는 그런 높은 이익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태양 씨가 이제 일본에서 컴백하고 뭐 위너 아이콘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좋은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내년에 빅뱅 씨가 군대 가기 때문에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찍고 내년에 빠지겠죠. 이런 밸류에이션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하반기 실적이 좋다 보니까 현재 주가가 미리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근데 만약에 이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YG를 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어제 이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빠졌고 그러면 당장 오늘 주가가 반등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지드래곤이 또 흡연해가지고 이거 만약에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이제 되게 되면 주가가 옆으로 계속 기겠죠. 여기에서 이제 내년에 빅뱅 군대 가니까 밸류에이션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쭉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어제 주가가 빠졌고 이런 지드래곤의 좀 해명이 좀 없다면 당분간 주가가 옆으로 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해명들이 있으면 당연히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뭘 하겠다기보다는 YG의 어떤 공식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주가가 좀 옆으로 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 업종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월달 완성차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YG의 재밌는 코멘트를 뒤로하고 자동차를 해야 되니까 좀 재미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5월달 완성차 판매는 뭐 예상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현대자동차 글로벌 출하가 14% 감소했고요. 기아자동차 10% 감소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해외 공장에서 25%, 18% 감소를 했고요. 오늘 오후에 세부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대부분 중국 쪽에서의 판매 감소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국내 공장은 좀 엇갈렸습니다. 현대가 올랐지만은 기아는 빠졌고요. 내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내수가 전년 동월 수준이었고 기아는 빠졌는데 현대자동차는 그랜저 신차 효과가 지속됐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 쪽으로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 큽니다. 그에 반해서 기아자동차는 신차가 없어서 내수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수출이 1%밖에 늘어나지 않은 거는 신흥국 쪽은 좋았습니다만은 멕시코 공장 가동하면서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던 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6월 달에 기아자동차가 스팅어 신차를 이제 본격화하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현대자동차 코나 출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내수는 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정치적 이슈가 좀 완화되고 그 다음에 신차 투입이 3분기 이후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월별 판매 대수는 아마 5월 달이 최악을 기록을 하고 나서 6월 이후로는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2분기는 뭐 당연히 중국 영향 때문에 지분법 이익이 안 좋겠지만은 3분기랑 4분기는 작년도에 기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달 판매 대수에 대해서 뭐 안 좋은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주가를 뭐 떨어뜨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하반기의 모멘텀을 기대하고서 조금씩 물량을 늘려 나갈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뭐 추가적인 발표 코멘트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모닝미팅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